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지극히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댓글이 안 달려가고 지극히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분이라도. 아, 그리고 나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YBM 시사닷컴에서 그 페이스북 그 페이지 관리자가 우리 거 들어봤다고 그래가지고 아, 좀 협찬 좀 해줘요 메시지로 보냈는데 아, 내가 좀 더 들어보고 일단 결정을 해보겠다 간부와 결정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좀 책이라도 좀 어떻게 영어 책이라도 이거 좀 협찬을 YBM이잖아 YBM 아, 예. 협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원래 이번 주에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기로 했었는데 예.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급하게 이렇게 땜빵 방송이 됐어요. 예, 땜빵 방송이 됐고요. 저는 3주 동안 진짜 뭔가를 계속 놓친다는 기분으로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거는 좀 아쉽긴 해요. 예. 그럴 수 있겠지만 네. 하여튼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34회 밴쿠버 국제영화제에서 후보로 올랐고 3회 무주상골 영화제 후보에 올랐고 16회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죠. 저번에 진행자가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초반부에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다뤄봤을 찍한 그런 영화였고 이정현 맞춤형 영화?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아카데미 카파필름 여기서 나온 작품인데 저예산이죠. 그냥 저예산인데 지금 4만 명 이상 돌파를 했죠. 극장에서.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영화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장례식의 멤버, 파수꾼, 소셜포비아 그리고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정도.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도 못 나올 뻔한 그런 위기도 잠깐은 있었거든요. 아, 물론 연기를 하겠다고 이정현이 캐스팅해서 비하 같은 게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계속 위쪽에서 제재를 가하려고 그러니까 양질의 그런 영화들이 못 나올 뻔한 경험도 할 뻔을 했지. 이 그 카파라는 곳에서. 요즘에 나오는 상업 영화들보다 좋은 영화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것 같아서 네. 연기력도 좋고 연출력도 괜찮고 그런 식이니까. 오히려 장려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넘어가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안국진 감독이고 성실한 날 앨리스가 장편 데뷔작이고 그 전에는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더블 클러치라고 하는 단편 영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박찬욱 감독의 조감독. 그러니까 연출부에서 막내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아래쪽에서 일을 하다가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색깔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런 게 좀 비슷하다고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박찬욱이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안국진 감독이 잘 본받아서 나는 연출을 잘한 것 같아. 장편 영화는 보지를 못했지만 뭐 지금 데뷔작이라서 딱히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박찬욱 감독의 색깔이 좀 묻어나는 영화였죠, 확실히. 그러면 주연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정현 80년생이시고 주인공 수남 역할을 맡았어요. 배우로서 데뷔한 것은 꽃잎 96년도에 그 후에 침향, 하피, 추방, 파란만장, 범죄소년 그리고 명량 등에 나왔었죠. 네. 장편 영화를 데뷔한 게 꽃잎인데 되게 웃기는 게 96년에 영화로 데뷔는 했지만 가수로서 99년도부터 다시 등장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던 꽃잎이 나왔을 때 당시에 대종상과 청룡영화제에서 모두 신인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거뒀죠. 영화계 인물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 좀 의아하게 생각했죠. 엄청난 여자 배우가 하나 탄생했구나라고 하고 지금 10년도 더 넘어서 20년 뒤에 제대로 된 주연 역할을 맡았으니 꽃잎이라는 영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 포스터에 대해서 매료당했었을 거야. 당시에 그 흑백 사진에 담긴 소녀가 완전 초췌함 서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강렬하게 나는 기억에 남아가지고 인상이. 꽃잎을 본 적 있나요? 영화? 아니 난 없어. 저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5.18 관련돼서 막 그 얘기였었던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갖고 사실 나중에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그 후에 2010년도에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박찬욱의 단편 영화에서 활약을 했고 그 이후에 제대로 장편 영화 데뷔를 한 건 범죄소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2년도에. 이것도 꽤 외국에서 상을 많이 탔는데 이 영화로 제대로 된 데뷔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명량에서 잠깐 나왔고 그리고 제대로 주연을 맡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그러니까 파란만장에서 박찬욱 감독을 만난 이후에 박찬욱 감독이랑 좀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도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게 있었고 이번에 나온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영화도 대본을 박찬욱 감독이 직접 읽은 다음에 이정현한테 추천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현도 보고 아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무게런티로 영화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요즘에 여성 원탑으로 나온 영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끌려가지고 아 자기가 이거는 소화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노게런티를 선택했고 아까 전에 박찬욱 감독 얘기했지만 안국진 감독을 아껴서 대본 같은 것도 직접 전해주고 이 사람이 이정현에 맞게끔 대본을 썼구나 그거를 좀 알았었나 봐. 그래서 추천을 해준 것 같아. 우리나라에선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공자, 윤무곡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른들 보면 이정현 다 알던데. 그치? 다 알지. 한류 그러니까 스타. 아니 영화 배우로서 모습 다 기억하더라고. 음. 오히려 우리 세대가 잘 모르는. 그치. 왜냐면 우리 세대는 오히려 노래가 더 인상 깊었으니까. 난 청소년 영화제에서 이정현 봤는데 와랑 막 바꿔 부르고 있더라고. 막 청소년 영화제에서. 난 그래도 놀랬어. 홍보대사긴 홍보대사인데 저걸 왜 부르고 있지? 그치. 레이디 가가보다 먼저 파격적인 너무 행보를 선보여서 너무 파격적이었어 그때 당시. 흥간에서는 레이디 가가가 이정현을 따라했다는 얘기도 많더라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연기 꾸준히 했던 게 나 드라마에서 드라마는 했었어.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 그거 봤었거든? 거기서 최지우 동생 역할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유시원하고 썸 타는 뭐 이런 역할이었는데 뭐 괜찮았어 그때 연기. 연기 괜찮아. 드라마에도 꾸준히 나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제대로 나온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가지고 뭐 노래 살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와, 바꿔, 조피디의 피버, 좀 많이 줄래, 봤었죠. 아니, 미쳐, 반, 철수야 사랑해 등등등등. 그러니까 토토가 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예. 이정현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 역할을 이정현이 아니면 누가 지금 소화할 수 있을까 싶어. 그래서 그 다음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편 규정 역할을 맡았던 이혜영 씨. 생각보다 많은 영화에 나왔어요. 그분 되게 많이 네. 나오긴 나왔어. 박수 칠 때 떠나라, 거룩한 계보, 바르게 살자, 검은 집,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퀴즈왕, 글러브, 명량, 그리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명량 다큐멘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거기에서도 나왔었어. 아 이미 나왔어? 나왔었어. 그렇구만. 하여튼 나는 이 사람 얼굴을 기억을 전혀 못하겠어. 근데 사실 나 이 사람이 나온 영화 반 이상을 내가 다 봤어. 근데 다 봤는데 많이 당하는 역할로 나오셨고 비중이 많이 없었구나. 근데 얼굴은 다 사람들이 알아. 아 저 배우 하고서 다 찝을 수는 있단 말이야. 아 저 배우는 아는데 근데 이름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다니까. 나는 이 사람 나온 영화 본 적이 없어가지고. 퀴즈왕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로 나왔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것 봐. 그러잖아. 아 사회자로 나왔던 근데 사람인데. 얼굴은 기억 못하겠어. 근데 사회자 하면 알아. 퀴즈왕이었으니까. 사회자로 나오셨던 분이었는데 괜찮았어. 연기 잘하죠. 바르게 살자에선 뭐 은행원으로 나왔나? 경찰로 나왔나? 경찰은 아니었을 거야 내 기억에. 다 봤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도 재밌게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70년생이네. 하여튼 그 다음으론 서영화 배우 시위 단장이자 상담원 경숙 역할을 맡았고 이분도 꽤나 화려합니다. 살인의 추억, 연애의 목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범죄소년, 화이, 꿈보다 해몽 등등등등 많이 나왔는데 이분 얼굴이 꽤 익숙한데 이번 연기에서 완전 자기 연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나 싶었어. 네, 확실히 홀린 듯한 연기였던 것 같아 나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연극 배우 출신이라 달라. 뭔가 웅변하는 것 같지 않았나? 그 딱 보면서 사람들 설득시키는데 나도 뭔가 약장수한테 뭔가를 사야 될 듯한 그런 기분이 잠깐 들었어요. 난 예. 이 사람이 성우 경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하고 발음이 되게 좋다. 그건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 김혜옥하고 닮았어. 김용옥? 김혜옥. 김혜옥. 드라마에 나오는 나오는 배우 있잖아. 네. 하여튼 다음 배우로 넘어가서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명계남 선배님. 원사였던 도철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굉장히 다작을 하셔갖고 이런 말이 따랐죠. 국내 영화는 명계남이 출연한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때 당시가 한 8, 90년대? 네, 그러니까 94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총 40여 편 정도 출연을 하셨는데 유명한 작품을 읊어드린다면 젊은 남자로 데뷔를 하셨고 너에게 나를 보낸다, 세상 밖으로, 테러리스트, 꼬리치는 남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돈을 갖고 튀어라, 진짜 사나이, 깡패 수업, 박봉건, 가출사건, 본투킬, 뿌아종, 똑바로 살아라, 마지막 방이, 초록물고기,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생가부, 위자료 청구 소송, 내 마음의 풍금, 자기모, 북경반점, 반치광, 조폭마누라,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남영동 1985, 스톤.
예, 진행자가 쉬는 동안에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때 당시에 계보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경연이라든가 아니면 배우 김희정 씨라든가 그런 씬스틸러 같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또. 그 분들의 시초였던 것 같아. 우리나라 영화에서. 사실 출연한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대박은 사실 없어. 그렇게 대박은 없는데 중요 작품들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또 안 나오는 영화, 나오는 영화 또 그렇게 구분을 했었던 거죠. 하여튼 저희 신일고등학교 선배님이시니 예. 이걸 계기로 좀 더 잘 되셨으면. 예. 근데 저는 설명을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뭐 하여튼 나도 이분이 나오신 거에 반 이상은 본 것 같아. 배급사도 운영을 하셨었고. 예, 그랬었죠. 혹시나 방송을 듣게 된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마지막 배우 이준혁이라는 배우인데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형석 역할을 맡았죠. 영화에서는 한 35편 정도 출연하셨고 TV도 한 5편 출연하셨어요. 대충 영화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온 배우 중 하나인데 네. 님은 먼 곳에, 과속 스캔들, 비밀의, 하모니, 황해, 내 깡패 같은 애인, 그대를 사랑합니다, 써니, 광해, 늑대소년, 점쟁이들, 몽타주, 화이, 미스터고, 친구2, 숨바꼭질, 더5, 타짜2, 장수상의 극비수사, 미스와이프. 네, 예.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좀 다시 숨 좀 돌리시고요. 숨 좀 돌릴게. 예.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배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 보면은 나는 익숙하기는 익숙한데 어느 배역에 딱 들어간다. 난 그런 느낌은 솔직히 좀 못 들었었거든. 그만큼 그냥 어느 배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역에 스며드는 것 같아.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선역보다는 악역 쪽으로 좀 많이 맡으셨던 것 같아. 멍청한 듯 사람을 노려보는 눈빛이 이분의 특기인 것 같은데 약간 무서운 그 느낌이 있어. 무서운 게 있어. 이렇게 하기하면 좀 뭐하지만 약간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주먹 한 대 때릴 것 같은? 이 사람이 그냥 멀쩡히 쳐다보고 있으면 긴장돼 뭔가. 뭔가 극이 벌어질 것 같아 이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사이코적인 게 있지 않았나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연기를 잘하셔. 예. 하여튼 배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저희가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셔서 예. 이번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다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해드려야지. 예.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저희가 읊어드리고 이 영화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짚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놉시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상담사 경숙을 납치하듯이 강제로 무언가를 먹이고 이야기를 수남이 시작하게 됩니다. 수남은 과거에 공장 일과 고등학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4개의 자격증을 고등학교 때 따며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현실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곳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남편은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을 잃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남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10년 동안 일을 해서 청소, 요리, 신문 배달, 명함 날리기 등의 일을 해서 결국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친듯이 열심히 수남이 살았지만 남편은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결국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치료비를 대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된 그녀의 집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정현 씨, 남편이었던 이혜영 씨, 원사였던 명계남 씨, 분노조절장이었던 이준혁 씨하고 세탁소 주인. 네, 그리고 시위 단장이었던 서영화 씨까지. 일단 주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수남이라는 캐릭터 간만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 중에서 골 때리는 캐릭터긴 골 때리는 캐릭터예요. 좀 수긍이 안 가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독특한 캐릭터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고요. 그 수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현실 사회에 반영이 돼서 요즘에 5포 세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5가지를 포기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데 캐릭터에 맞게끔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입을 시켜요. 난 이정현의 연기와 별개로 이 캐릭터 메이킹은 개판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이 캐릭터는 관객에게 나 불쌍해를 호소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 그리고 그걸 호소함에 있어서 이 인물의 정말 진지한 고민과 사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처참하게 현실에서 깨지고 당하는 이거밖에 없거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얘가 무슨 결단을 하거나 심도 깊은 고민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황마다 맞춰가지고 액션하고 행동하고 이것뿐이야.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도 없고 거부감도 없잖아 사실. 내 운명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이러지만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가 좀 불쌍하긴 한데 뭐 그럴만하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냥 그 캐릭터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솔직히 좀 미련하고 멍청하고 좀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그치. 그러면서도 굉장히 영악하고 도덕심도 딱히 없고. 그래서 이 캐릭터에 별로 공감하지 않아. 이정현의 연기력과 별개로. 나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포스터가 너무 잘 뽑혔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판 저예산 영화의 아멜리에 같은 느낌? 뭔가 무서운 아멜리아 아니죠? 무서운 아멜리에인데 그걸 우리나라 저예산 영화에 끌어들이는 거지. 아멜리아가 우리나라의 저예산 영화로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매력적인 캐릭터. 일단 연기도 연기인데 이 역할이 보여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억척스러운 것도 연기해야 되고 우는 것도 연기해야 되고 귀엽지만 애잔함을 불러일으키는 불쌍함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청승을 잘 들어야지. 청승도 잘 떨어야 되고 그냥 무자비하게 아무 감정 없이 살인도 저질러야 되고 하여튼 보여줘야 될 게 너무 많은 캐릭터인 거야 사실. 근데 뭐 이정현이 이렇게 잘 소화해야 될 줄 몰랐지. 특히 형사한테 중간에 자기 얘기하면서 남편 식물 인간이야 이러면서 울잖아. 근데 거기서는 나도 씨 어떡해 어떻게 살았어 여태까지 막 이렇게 살 정도로 그러니까 형사들도 동감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훈이가 이야기한 거 그래 이해는 하는데 나는 솔직히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걔는 불쌍한 캐릭터고 어쩔 수 없이 거의 이입이 된다고 봐. 객관적으로 물론 이 영화를 바라봐야 되겠지만 배경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결합을 시켜봤을 때는 난 이 캐릭터가 그렇게 뭐 불쌍하다고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세대를 나는 비춰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이게 물론 그렇게 시원하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주인공 매개체가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나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해소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캐릭터의 구성이 짜여져 있는지 뭐 그거는 나도 사실 되게 좋은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의 연기가 훨씬 빛난 거지. 한 4개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로 기억났던 연기는 명계남한테 사인을 받으러 가는데 다짜고짜 쳐맞잖아. 그러고 나와서 막 다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 들고 나서 동의서 전화하잖아 이제 이거 동의서 찢어졌는데 어떻게 하냐고. 구겨지고지. 근데 그때 연기가 진짜 연기처럼 보이는 거야. 진짜 사람처럼. 아, 그냥 현실 같아. 저렇게 처리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보이잖아. 그리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쯤에 형사들 시체 처리한 다음에 혼자 막 울어. 울다가 짜증 나갖고 막 잠깐 멈췄다가 에이씨 막 이래. 그러다가 다시 울고 막 그래. 우는 것도 그냥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자기 감정을 대입해서 아 나라면 이렇게 연기하겠지 싶은 그 진짜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이 캐릭터가 계속 울기만 하고 청승 맞고 불쌍하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미가 조금 느껴지는 게 그런 연기 같은 거? 우는 연기에 대해서는 보고 싶다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박유천이랑 윤은혜랑 유승우 나온 드라마가 한 편 있는데 한 회 한 회당 85%가 눈물을 흘려 계속 드라마 상에서 아우 짜증나. 그런 거 보면서도 우는 연기도 좀 정도껏 좀 해라. 공감 있게 해야지. 그래. 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 여기 앨리스에서도 근데 요거는 우는 공감이 연기가 가요. 우는 예. 연기가 한 50%쯤은 나오는 것 같아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는 연기 그래도 잘하네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별로 뭐 질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 남는 건 이따 명장면 나올 때 얘기할 거고 네 번째로 기억 남는 건 마지막에 오토바이 타고 가잖아. 근데 완전 클로즈업해서 이마부터 보여주던가 여기 아래 턱부터 보여주던가 그래 얼굴을.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그거 보고 와 뭐지 나이가 37이신데 해방된 듯한 여자의 느낌. 거기선 연기가 아니라 얼굴이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랐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초동안 아니요 초동안. 하여튼 뭐 이효영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조적인 역할로 많이 나온 거지. 근데 장애인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노동 같은 거라든가 난 그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이입이 된 것 같아서 영화 내용에 좀 그런 거에 그런 포함이 것도 좀 있었다.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담으려고 감독이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캐릭터에 비해서는 표현이 많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것도 좀 있고
이 영화는 이정현의 발견이기도 하지만 서영화 씨의 발견이기도 하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박찬욱 감독도 많이 했었던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나레이션 읊으면서 얘기가 진행되는, 특히 올드보이에서 철명충 같은 유지태의 연기나 또는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가 나레이션 하면서 도도하게 했던 그런 목소리나 박쥐에서 나왔던 송강호의 그 독백 같은 거나 그런 게 박찬욱 영화에서 많이 차용이 되는데, 여태까지 서영화 씨를 몰랐었나? 이 부분을 썼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영화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이 영화가 스타일리시했던 느낌 중에 하나는 서영화 씨가 얘기하는 부드러우면서 뭔가 사람을 홀릴 것 같은 그 목소리와 그 언변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 그 배우의 역을 떠나서 아무래도 박찬욱 사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분이 괜찮지 않나 싶더라고. 호러 같기도 하고 뭔가 이야기를 집중시키는 데에는 아주 괜찮은 배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 두 배우만 발견한 것만 해도 웬만한 상업영화 성공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싶었어. 그리고 나는 명계남 우리 선배님이 오랜만에 얼굴이 등장한 게 너무 반갑더라고. 반갑긴 반가웠는데 역할이 빨리 끝나서 좀 아쉬웠던 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난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 아니 누가 그 가스 옆에다가 종이를 모아놔. 아니 출연 분량으로 보면 거의 까메오 수준이야. 그치. 특별 출연 수준. 근데 그거에 있어서는 그 폐지 모은다거나 뭐 그런 거는 진짜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걸 왜 가스 옆에 놓냐고. 가스통 옆에다가. 뭐 하여튼 주위에 가스통 옆에 종이 놓지 마세요. 갑자기 무슨 안전방송이냐? 애초에 그 플래카드에 불 옮겨 붙어가지고 가스까지 이어지는 거부터가 만화적이지.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위험해. 하여튼 거기까지 얘기하고 줄거리부터 해서 마무리까지는 저희가 2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